이건 제가 부모님을 위해 했던 선택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중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었죠.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었고 약혼녀 수진이와 함께 마포구에 있는 작은 신혼집 계약금도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저희 둘이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수진이는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게 제가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였으니까 벌써 7년 전이네요. 정말 오래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것도, 제가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냈다는 것도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저를 대단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 풀렸고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만나셨고 예식장 계약도 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도 거의 정했죠. 그런데 그해 10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제가 일할 시간에는 절대 전화하지 않으시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께 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사시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우시고 계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6개월 정도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어머니와 단둘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그래도 버티려고 대출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빌리고 그걸 갚기 위해서 또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부모님은 저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셔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못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1억 9천만 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의 2억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있을까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미안해, 민준아.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그래.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제 앞에서 목 놓아 우셨습니다. 평생 저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하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무너지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제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제 예금이 3천만 원, 적금이 2천만 원, 주식이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계약금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8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다 쓰면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신혼집은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 빚이 2억 가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빚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는 것까지요. 수진이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수진아. 1년만 미뤄줄 수 있을까? 내가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알았어. 오빠 마음 이해해. 부모님이 힘드신데 외면할 수는 없지. 우리 결혼은 천천히 다시 준비하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이해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꼭 잘 해결할게. 약속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걸요. 병원에서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원금은 얼마인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 중 일부는 사채업자였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셨다고 했어요. 이자가 월 10%였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 매달 5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채는 알아. 민준아, 아빠도 알아. 근데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 식당 문 닫으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잖아.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도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자식 결혼도 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집만 지운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이 지옥에서 건져내야겠다고요. 그날 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전 재산 8천만 원을 일단 드리고 남은 1억 1천만 원은 제가 5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빡빡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사채는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원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을 테니 이자는 좀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사정하니까 결국 이자 일부를 탕감해줬어요. 은행 대출과 다른 빚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했어요. 다행히 대부분 이해해 주셨습니다. 2주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채권자들 만나고 주말에는 서류 정리하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결국 빚을 정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즉시 갚아야 하는 급한 빚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꿨어요. 이자율도 많이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통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8천만 원을 다 쏟아부었고 신혼집 계약금 2천만 원도 포기했어요. 예식장 계약금 300만 원도 날렸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이 무산됐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오빠 괜찮아. 우리 천천히 다시 준비하면 돼. 부모님이 더 중요하잖아.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수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3개월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지만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실 수는 없었어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어머니 혼자서는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제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요. 1년 안에 갚기로 하고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달 정확하게 200만 원을 부모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이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으시는 거였죠. 제 월급이 세후 350만 원 정도였으니까 2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150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서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빼면 75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식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옷도 안 샀어요. 2년 동안 옷을 단 한 벌도 사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낡아서 구멍이 날 때까지 신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이 와도 바빠서 못 가라고 핑계를 댔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였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데이트도 거의 못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만나도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는 게 전부였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약혼녀와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하니까요. 저도 힘들었지만 수진이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 준비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렸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매달 부모님한테서 돈 잘 받았다, 고맙다는 문자가 오면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작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건 못하시지만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일은 할 수 있었거든요.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버실 수 있었대요. 어머니도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시면서 8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빚도 차근차근 갚아지고 있었고 부모님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1년만 더 버티면 결혼도 다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드리고 부족한 거 없는지 확인하려고 갔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요. 나이키 최신형이었습니다. 가격이 2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아버지가 건강 위해서 사신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갔더니 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 위에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이었어요. 제가 명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TV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최소 2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는 새 옷들이 쇼핑백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준아, 왔니? 오늘 온다고 했나? 아니요. 그냥 깜짝 방문이에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가방과 쇼핑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엄마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선물 좀 했지. 어머니 생일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생일 선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린 건 5만 원짜리 건강식품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현관에 새 운동화도. 아, 그건 내 거야. 허리 아파서 좋은 신발 신으라고 의사가 권해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돈은 괜찮으세요? 택배 대리점 수입으로 이런 것까지 사실 수 있어요? 아버지 표정이 살짝 굳어지셨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서 걱정 마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거들었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 내 덕분이야. 내가 빚 갚아줘서 이제 숨통이 트였어.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치킨 값은 제가 냈지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백화점 쇼핑백, 새 운동화, 택배 대리점 수입으로 과연 저런 걸 살 수 있을까? 한 달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3박 4일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고급 리조트 앞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보니 꽤 비싼 곳 같았어요. 나중에 검색해보니 1박에 30만 원이 넘는 호텔이었습니다. 3박이면 최소 100만 원은 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거기에 항공료, 렌터카, 식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택배 대리점이 아무리 잘 돼도 이 정도로 여유가 생길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아직도 매달 200만 원씩 빚을 갚아드리고 있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제가 보낸 돈을 빚 갚는데 안 쓰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어요. 부모님이 그러실 리 없잖아요. 저는 의심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2개월 후 더 이상 의심을 떨쳐낼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집에 갔더니 거실에 새 TV가 있었어요. 65인치 OLED TV였습니다. 가격이 3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아버지, TV 바꾸셨어요? 응, 옛날 거는 화면이 잘 안 나와서. 나이 먹으니까 큰 걸로 봐야 눈이 편하더라고. 엄청 비싼 거 같은데. 할인 받았어. 괜찮아. 그리고 부엌을 보니 에어프라이어도 새로 샀더라고요. 최신형이었습니다. 침실을 슬쩍 들여다봤더니 침대도 바뀌어 있었어요. 매트리스가 완전히 새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TV, 에어프라이어, 매트리스. 이게 한두 달 사이에 다 바뀐 겁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소 5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아직 좀 남았지. 근데 왜? 그럼 요즘 이렇게 큰 물건들을 사시는 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빚 갚아드리려고 보내는 돈인데. 그래, 내가 보낸 돈으로 빚도 갚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래.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것도 못해? 자식이 부모 씀씀이까지 간섭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한테 돈 보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우리도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쪼들리며 살 수는 없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간섭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빚을 제대로 갚고 계신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법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오저축은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봤더니 독촉장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갚기로 했던 빚 중에서 최근 3개월치 납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연체 금액이 600만 원, 연체료까지 합치면 65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달 정확하게 20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송금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빠짐없이 다 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 돈을 채권자한테 안 준 건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민준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한테 저축은행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3개월치 납부가 안 됐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미안하다, 민준아.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드린 돈을 빚 갚는데 안 쓰신 거예요? 그게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우리도 인생이 있어.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요? 저는 지금 매달 20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게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에요. 알아, 아빠도 알아. 근데 우리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평생 빚만 갚고 살 수는 없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TV는요? 제주도 여행은요? 명품 가방은요? 그게 다 제가 보낸 돈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담담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아빠,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우리한테 용돈 주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어디 쓰든 우리 마음 아니야. 용돈이요? 이게 용돈이에요? 이건 빚 갚으라고 드리는 돈이에요. 아빠는 너한테 빚 갚아달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갚겠다고 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민준아, 너무 흥분하지 마. 아빠 말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혼자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울었어요. 2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뭡니까? 수진이와 헤어지고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매일 라면 먹고 옷 한 벌 안 사고 이 모든 걸 견딘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을 위해서였잖아요.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리려고 제 인생을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보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TV를 바꾸고 계셨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민준아,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올 줄 알고 계셨나 봐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결혼을 포기했어요. 신혼집도 예식장 계약금도 다 날렸어요. 그게 다 부모님 빚 갚아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민준아,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리느라 저는 월세방에서 라면 먹고 살았어요. 옷도 못 사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데이트도 못 했어요. 그게 다 부모님을 위한 거였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제가 보낸 돈으로 뭘 하셨어요? TV 사고, 여행 가고, 명품 사고. 빚은 안 갚으시고.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민준아, 우리도 평생 고생만 했어. 너 키우느라,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 마음은 고마워. 근데 우리도 이제 좀 살고 싶어. 언제까지 쪼들리며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빚은요? 빚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급할 거 없어. 급하지 않다고요? 지금 연체료가 붙고 있어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세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말이야, 민준아. 이 빚 중에 일부는 탕감받을 수 있었어. 네? 개인회생 신청하면 원금의 절반은 탕감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나서서 다 갚겠다고 해서 그냥 놔뒀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내가 갚겠다는데 굳이 탕감받을 필요가 없었잖아. 부모님이 저를 이용한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빚을 갚아줄 거라고 예상하시고 탕감 절차도 밟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그냥 부모님 돈줄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이렇게 이용해도 돼요? 제 인생은요? 제 행복은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키운 게 은혜라면 왜 제 인생을 망가뜨리세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치셨어요.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이 불효자식아. 불효자식이요? 제가요? 저도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부모님 빚 갚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도 불효자식이에요? 그래, 불효자식 맞아.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 마음이요? 자식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리셨어요. 당장 나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지 않기로요. 다음 달부터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2주 후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돈 안 보낸다며? 삼촌, 제 사정도 들어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부모는 부모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저버려? 저버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해. 삼촌은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모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모, 그 다음은 사촌들.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줄줄이 왔어요.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부모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 불효자식? 제 입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변명하지 마. 부모님이 그러실 리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친척들한테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아들이 갑자기 돈을 안 보내고 연락을 끊었다고만 하셨나 봐요. 한 달 후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퍼진 거예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하세요.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사가 회사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팀장님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친척들도 동료들도 모두 저를 비난했어요. 심지어 헤어진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결혼은 안 해도 부모님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마저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부모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로 시작해서 나중엔 위스키까지 마셨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실수가 잦아졌고 팀장님한테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었어요. 가정사 때문에 업무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고 팀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드릴 테니 좋게 마무리합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어요. 2년치 퇴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밀린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부모님한테 보내지 못한 3개월치 600만 원과 연체료를 합쳐서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빌렸던 500만 원도 갚았어요. 남은 돈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35살이 넘었고 경력도 애매했거든요. 6개월 동안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떨어졌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공과금. 일을 안 해도 돈은 나갔어요. 1년 후 통장 잔고는 1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반 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다시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암이야. 위암 3기래. 민준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수술비만 3천만 원이야. 도와줄 수 있니?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거기 있니? 네. 자식인데 아빠 돌아가시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응?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직장도 잃었고 돈도 거의 없어요. 뭐? 직장을 잃었다고? 네. 엄마 아빠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게 무슨? 회사에서 가정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잘랐어요. 친척들이 회사까지 전화해서 저를 불효자식이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 엄마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뭐? 저는 2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제 마음을 짓밟았잖아요. 민준아,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불효자식아,
부모가 죽어가는데 외면하는 게 사람이야? 저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저를 외면하셨잖아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와라. 자식이면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지.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뭐? 이 자식이? 삼촌,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 부모 장례식보다 중요해? 제 인생이요. 삼촌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한테 죽었다고 생각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나이 37살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죠. 결혼은 아직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2년 전에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회사 선배랑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친구들도 거의 다 떠났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저를 멀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아직도 빚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 빚 중에서 제 명의로 된 게 있었거든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맞았을까? 부모님을 도와드린 게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저를 먼저 챙겼어야 했을까?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억울하긴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돈은 어떻게 버시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가끔 꿈을 꿉니다.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꿈이요. 옛날처럼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꿈입니다. 그러다 깨면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 배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직장도, 약혼녀도,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건 작은 원룸과 계약직 일자리, 그리고 5천만 원의 빚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얻은 것도 있어요. 교훈입니다. 효도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게 제가 37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자신도 사랑하세요. 효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지 못했던 그 균형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솔직히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였으니까요.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게 제 본성이었으니까요. 그게 맞았든 틀렸든 그건 제 삶이었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비록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